평안도 땅에서 내로라 하는 천석군 최참판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으나 그 명성 뒤에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최참판은 제 몸 하나 챙기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손톱만큼의 자비도 없는 위인이었지요. 한겨울 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날에도 곳간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 식솔들에게는 묽은죽 한 그릇도 아까워 눈을 부라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최참판은 안방에 앉아 기름 등잔의 불꽃을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줄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바느질하던 한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날이 이리도 차가운데 등잔불까지 줄이시면 눈이 침침해서 바느질을 어찌하겠습니까? 기름 조금 더 쓴다고 가세가 기울기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살림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씀씀이가 해픈가? 불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피로해져서 명이 짧아진다는 법일세.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눈을 뜨면 바늘귀 하나 못 꿰겠는가? 내 다 자네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니 잔말 말고 바느질이나 계속하게. 최참판의 억지에 한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집안의 빚 때문에 환갑 넘은 최참판에게 시집온 한씨 부인은 이 차갑고 삭막한 집안에서 말라가는 화초처럼 시들어가고 있었지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매일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가 솥 밑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두께까지 검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돌쇠라는 청년이 이댁의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산골에서 부모를 여의고 굶주림에 지쳐 일자리를 찾아온 사내였지요. 덩치는 산만하고 눈매는 부리부리했으나 심성은 비단결같이 고와 말 한마디에도 수줍음이 묻어나는 청년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돌쇠의 다부진 체격을 보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돌쇠라 하였느냐. 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터이니 새끼 꼬는 일부터 지게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야 할 것이다. 만약 밥알 하나라도 흘리는 날에는 그날로 내 놈 등짝은 내 곤장 맛을 보게 될 줄 알아라. 대감마님 시켜만 주십시오. 소인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나이다. 배만 골지 않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허허, 이놈 보게나. 배를 골지 않게 해달라니. 요새 백성들이 다들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인데 너만 배를 채우려 드느냐. 우리 집은 건강을 생각해서 소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며 몸을 가볍게 유지하도록 해라. 최참판의 말에 옆에 있던 행랑아범이 입을 가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소식이지 돌쇠에게 주어진 밥상은 맑은 물에 밥알. 몇 알이 떠다니는 그야말로 은하수를 보는 듯한 장국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첫날부터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우물을 길어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호적 삶 하나만 걸친 채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는 돌쇠의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방 안에서 문창살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처량하지만 저 젊은 청년이 겪는 고생이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최참판이 장터를 보러 나간 사이 한씨 부인은 부엌으로 내려가 찬장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이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나간 터라 먹을 것이라곤 마른 멸치 몇 마리와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뿐이었지요. 부인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잠시 일을 멈추고 이리로 와보게나. 돌쇠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소인 아직 장작을 다 패지 못했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내 장작이 문제가 아니라 자네 얼굴색이 너무 안 좋구먼. 이 추운 날에 호톳 하나로 어찌 버티려는가. 대감께서 엄하시니 내가 대놓고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이거라도 우선 먹어두게. 한씨 부인이 내민 것은 수건에 쌓인 보리밥 덩어리와 작은 종지에 담긴 고추장이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마님, 이 귀한 것을 소인에게 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큰일이 날 텐데요. 걱정 말게.
대감께서는 장터에 가셨으니 저녁 늦게나 오실 걸세. 어서 먹어두게. 사람이 먹어야 일을 하는 법이지 굶으면서 어찌 버틴단 말인가. 돌쇠는 보리밥을 입에 넣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것이지요. 부모님을 여의고 산속에서 칡뿌리로 연명하던 날들. 주인 집에서 매 맞으며 쫓겨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마님. 소인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 비록 천한 머슴이나 마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한시 부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기와집에 살면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오늘 처음 만난 머슴의 눈물에서 오랜만에 인간의 온기를 느낀 것이지요. 울지 말게. 자네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편치 않겠나. 앞으로도 틈틈이 내가 챙겨줄 터이니 기운 잃지 말게나.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최 참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한시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안채로 몸을 숨겼고 돌쇠는 얼른 입가에 묻은 고추장을 소매로 닦아내고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에헴 이놈 돌쇠야 내가 없는 사이 노땡이 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어디 보자 장작은 얼마나 팼느냐. 최 참판은 마당에 쌓인 장작 개수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돌쇠의 입가에 묻은 붉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놈 내 입가에 묻은 저 붉은 건 무엇이냐? 혹시 내 귀한 산삼이라도 몰래 씹어먹은 게 아니냐? 아니면 곳간에 둔 고추장을 훔쳐먹었느냐? 대감마님 아닙니다. 소인 너무 추워서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 참판은 돌쇠의 턱을 잡아 올리더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음피 냄새보다는 고소한 보리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너 혹시 마당에 떨어진 개밥이라도 훔쳐먹은 게냐? 이놈 개도 식구인데 개 밥그릇을 탐내다니 정말 고약한 놈이로구나. 앞으로 개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최 참판의 억측에 한시 부인은 방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인색함이 도를 넘어 이제는 개밥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웃음도 잠시 돌쇠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저 청년을 저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보양식이라도 해서 먹여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최 참판은 방 안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정성스럽게 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시 부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최 참판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나라 황제가 즐겨 마셨다는 불로장생의 비약이라네. 구하기 정말 힘들었지. 대감 그런 귀한 것이 이 댁에 있었습니까? 어디 저도 한 모금 주시지요. 아끼고 아껴서 나만 먹어야 하는 것이네. 자네는 젊으니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최 참판이 소중하게 마신 그 비약의 정체는 사실 대파 뿌리를 삶은 물이었습니다. 비싼 약재를 사기 아까워 길가에 버려진 대파 뿌리를 모아다가 마치 대단한 약이라도 되는 양연기를 한 것이지요. 부인은 그 모습이 가련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 고개를 돌리고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시각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최 참판댁에 작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한시 부인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품이었지만 지금 부인의 마음속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돌쇠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 한시 부인은 담벼락 밑으로 다가가 마을의 약재상과 몰래 내통하던 하녀를 불렀습니다. 이걸 줄 테니 내일 장터에 가서 가장 좋은 황기와 닭 한 마리를 구해오너라. 그리고 절대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한씨 부인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돌쇠가 잠든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거친 기침 소리가 부인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씨 부인은 긴장된 마음으로 하녀가 몰래 사온 약첩과 닭 한 마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행여나 최 참판이 눈치챌까 싶어 부인은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마당 저편에서 쿨럭거리며 무거운 돌절구를 옮기는 돌쇠의 구분 등을 보니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최 참판이 사랑채에서 마을 유림들과 바둑을 두러 나간 틈을 타 서둘러 부엌으로 숨어들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부은 부인은 정성스럽게 달게 핏물을 빼고 황기와 대추를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기 시작할 무렵 예상치 못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최 참판의 신발 끄는 소리였지요.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솥뚜껑을 덮고 그 위에 굴러다니던 낡은 걸레들을 급히 올려두었습니다. 부인 지금 부엌에서 무엇을 하는 겐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고기라도 삶고 있는 것이냐? 최 참판이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부인은 등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대감 고기라니요. 해가 바뀌어도 고기 구경 한번 못한 이 몸이 무슨 재주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집안에 하도 잡내가 나기에 낡은 행주와 걸레들을 모아다가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푹 삶고 있는 중입니다. 행주를 기름에 삶아야 먼지가 잘 앉지 않는 법이거든요. 뭐라 행주를 기름에 삶는다고 이 사람아 그 기름이 아깝지도 않느냐. 먼지가 좀 앉으면 털어내면 그만이지 그 귀한 들기름을 걸레 따위에 낭비하다니 제정신이로군. 당장 불을 끄지 못할까. 아닙니다 대감. 이렇게 해야 걸레가 질겨져서 10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대감께서 평소 아끼고 절약하라 하시기에 제가 머리를 좀 써본 것이지요. 조금만 더 삶으면 됩니다. 최 참판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솥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억지 논리에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혀를 찼지요. 쯧쯧 절약도 좋지만 방법이 참으로 해괴하구먼. 어쩐지 냄새가 고소하더라니. 내 코가 이 귀한 들기름 냄새를 고기 냄새로 착각했나 보군. 알았네 적당히 하고 얼른 불을 빼게. 기름 아깝네. 최 참판이 투덜거리며 사랑채로 돌아가자 부인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겼으나 가슴이 떨려 손끝이 다 파들거렸지요. 부인은 잘 고아진 닭국물을 정성스레 그릇에 담고 살점을 발라내어 보이지 않게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 사방이 적막에 잠겼을 때 부인은 조심스럽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고된 노동에 지쳐 불도 켜지 못한 방에서 신음하며 누워 있었지요. 부인이 문을 두드리자 돌쇠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님 이 늦은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 납니다. 쉬이 목소리를 낮추게. 대감께서는 이미 잠드셨으니 걱정 말게나. 자네 낮에 기침하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더군. 이걸 어서 마셔보게. 내가 몰래 준비한 것일세. 부인이 내민 사발에서는 따뜻한 기운과 함께 한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도 부인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마님 소인은 일개 머슴일 뿐입니다. 어찌 저를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십니까? 대감마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마님의 안위가 위태로워집니다. 소인은 죽어도 괜찮으나 마님이 고초를 겪으시는 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다 같은 목숨이지 어찌 천하고 귀함이 따로 있겠는가. 자네가 이 집에서 쓰러지면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나. 이건 내 친정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락지를 팔아 마련한 것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야 하네. 알겠나. 돌쇠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자신 같은 천민을 위해 어머니의 유품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지요. 돌쇠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발끝까지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님 소인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만큼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인의 목숨은 이제 마님의 것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게. 자네 목숨이 어찌 내 것인가. 자네는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뿐일세. 고기는 이 수건 안에 있으니 내일 아침 대감께서 깨시기 전에 다 먹어 치워야 하네. 뼈는 땅을 깊게 파고 묻어버리고.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가운 겨울밤임에도 불구하고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투박한 손을 잠시 지켜보다가 서둘러 안채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최 참판의 신복이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박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는 평소에도 한씨 부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젊은 안주인이 들어온 뒤로 자신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는 부인이 행랑채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마님께서 머슴 방에는 왜 저리 은밀하게 드나드실까? 손에 든 그릇은 또 무엇이고?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겠군. 내 이번 기회에 요물 같은 저 머슴놈을 몰아내고 내 자리를 확실히 굳혀야겠어.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찬 모습으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도끼질 한 번에 장작이 두 동강으로 시원하게 갈라졌지요. 최 참판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놈 돌쇠야 오늘따라 기운이 넘치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가는 귀신 같더니 밤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꾼게냐.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어제 대감마님께서 내려주신 그 따뜻한 훈계 말씀이 소인의 가슴에 불을 질렀나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감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허허, 내 말이 역시 보약보다 낫지 녀석.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먼. 그 기세로 뒤뜰에 있는 바위까지 다 치워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돌쇠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안채 쪽을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마침 툇마루에 나와 있던 한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지요. 부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한 정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는 최 참판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 안주인님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모두가 잠든 시각에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뭐라, 부인이 행랑채를 그럴 리가 있나. 바느질하다 잠이 안 와서 산책이라도 한 것이겠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귀한 것을 든 채였고 돌쇠놈과 나누는 대화가 담장을 넘을 만큼 다정했습니다. 게다가 대감마님 요즘 부엌에서 고기 냄새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최 참판의 눈이 가늘어지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걸레를 들기름에 삶는다던 부인의 해명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들기름 걸레, 아니 그럼 그게 정말 고기였단 말이냐? 나에게는 풀죽만 먹이면서 저 천한 머슴놈에게 고기를 먹였단 말인가? 최 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아마도 마님께서 친정에서 가져오신 물건을 팔아 사적인 정을 쌓는 모양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가문의 법도가 무너지고 대감마님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감히 내 집에서 그런 발칙한 짓을 하다니. 최 참판의 호통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돌쇠의 손이 멈췄고 방 안에 있던 한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두 사람의 인연 위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앞으로 닥칠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박 집사는 멀리서 돌쇠를 쏘아보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내 놈의 운명도 여기까지다. 마님도 이제는 대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인색함 속에 가려져 있던 최 참판의 잔인한 본성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의 의심은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지독하게 안채와 사랑채를 휘감았습니다. 박 집사의 간사한 이간질에 귀가 씻긴 최 참판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코를 벌름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특히 부엌 근처만 지나면 발소리를 죽이고 솥뚜껑을 열어보는 것이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눈을 피해 돌쇠에게 보양식을 먹이는 일이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은 마을 안악에게서 겨우 구한 귀한 잉어 한 마리를 가마솥에 넣고 푹 고우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요즘 들어 기력이 부쩍 떨어진 듯 헛구역질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고소하고 담백한 냄새가 담장 밖으로 새어나갈까 싶어 부인은 부엌문을 꼭 걸어 잠그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랑채에 있어야 할 최 참판이 예고도 없이 부엌문을 쾅쾅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안에 있는가? 지금 이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냐?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한씨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솥 안에서는 잉어가 뽀얀 국물을 내며 펄펄 끓고 있었고 그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향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지요. 부인은 급히 옆에 있던 빨랫물통을 들어 솥 안에 들이부으려다가 문득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부인은 얼른 손 옆에 있던 낡은 가죽신 하나를 집어들고는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문을 열었지요. 아이고, 대감 무슨 일이시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문을 잠시 닫아 걸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니 지금 부엌에서 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나 몰래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것이냐? 저 솥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 참판은 부인을 밀치고 솥뚜껑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잉어는 부인이 미리 넣어둔 짙은 간장 색깔에 가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가죽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고기 냄새인 줄 알았더니 사람 코를 마비시킬 것처럼 고약하구나. 부인 도대체 무얼 끓이고 있는 것인가? 대감 모르셨습니까? 요즘 대감께서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발가락이 가렵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서를 찾아보니 10년 넘은 낡은 가죽신을 간장에 넣고 푹 달여서 그 기운을 마시면 발가락 귀신이 달아난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대감의 건강을 위해 이 지독한 냄새를 참아가며 약을 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참판은 어이가 없어 입을 벌렸습니다. 가죽신 타는 냄새와 간장 끓는 냄새가 뒤섞여 그야말로 괴상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뭐라 가죽신 달인 물을 나보고 마시라고. 이 사람아, 자네 제정신인가? 아무리 내가 절약을 강조했다지만 가죽신까지 먹으려 들다니 내 발가락이 가려운 게 아니라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 당장 내다 버리게. 아으, 냄새 때문에 내 코가 다 썩겠네. 최 참판은 코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잉어를 버릴 뻔한 위기를 가죽신 하나로 넘겼으니 천만다행이었지요. 하지만 웃음도 잠시 부인의 마음은 다시금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돌쇠를 챙겨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돌쇠가 겪고 있을 고초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박 집사가 돌쇠를 상대로 비열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는 최 참판의 명을 받았다며 돌쇠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다가 마당 전체에 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겨울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곧바로 빙판이 될 터인데 이는 돌쇠를 골탕 먹이려는 심산이었지요. 이놈 돌쇠야, 대감마님께서 마당이 너무 건조하여 먼지가 날린다고 하신다. 그러니 저기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넓은 마당을 적시도록 해라. 한 방울이라도 부족하면 오늘 저녁은 굶을 줄 알아라. 집사 어르신, 지금 날씨에 물을 뿌리면 마당이 얼어붙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내 이놈 머슴 주제에 어디서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대감마님의 말씀이 곧 법인 것을 모르느냐 어서 서두르지 못할까. 돌쇠는 하는 수 없이 맨발에 집신 한 켤레만 신은 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바지춤에 튀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돌쇠의 발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돌쇠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안채 창틀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씨 부인의 눈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저 젊은이가 나 때문에 저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싶어 가슴에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손수건을 입에 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마당으로 뛰어나가 박 집사의 뺨을 때리고 돌쇠를 방 안으로 들이고 싶었지만 양반가 안주인이라는 신분이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당은 박 집사의 의도대로 은빛 빙판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하루 종일 물을 나르느라 기운이 다 빠져 행랑채 구석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낮에 먹지 못한 허기가 창자를 쥐어짰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익숙한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낮에 부인이 목숨 걸고 지켜낸 잉어 곰국이었습니다. 마님 오셨습니까? 이 위험한 곳에 어찌 또. 부인은 말없이 돌쇠의 곁에 앉아 그의 시퍼런 발을 치마폭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발을 빼려 했지만 부인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있게. 자네 발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원통하네. 이 국물부터 어서 마시게. 자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네.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내주게. 마님 소인 같은 천한 놈의 발을 어찌 귀한 손으로 만지십니까? 소인은 괜찮습니다. 마님의 눈물 한 방울이면 소인의 얼어붙은 몸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제발 울지 마십시오. 돌쇠는 부인의 젖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아픔보다 부인의 슬픔을 더 걱정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돌쇠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돌쇠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국물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척박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순간은 짧았습니다. 행랑채 밖에서 박 집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지요. 허허 쥐새끼가 구멍을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마님께서 직접 쥐구멍으로 들어오셨군 그래. 대감마님 여기 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광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 집사의 고함 소리에 고요하던 최참판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돌쇠의 손을 놓쳤고 돌쇠는 본능적으로 부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최참판이 성난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거역할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부인의 하얗게 질린 얼굴 위로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였습니다. 돌쇠는 결연한 표정으로 부인의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만큼은 지키겠다는 그 뜨거운 맹세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참판의 발소리가 행랑채 문턱을 넘어섰을 때 방 안의 정적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꽃이 너울거리며 행랑채의 좁은 방 안을 피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최참판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닥에 놓인 잉어 곰국 그릇과 하얗게 질린 한씨 부인을 번갈아 보았지요. 그의 뒤에서 박 집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양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최참판의 벼락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내 이놈 돌쇠야. 그리고 부인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어찌 설명할 셈인가. 양반가 안주인이 외딴 사내의 방에 들어와 이 귀한 음식을 바치고 있다니 이것이 가문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대감 오해이십니다. 돌쇠가 낮에 마당에 물을 뿌리다 동상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에 주인으로서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약을 좀 챙겨준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으나 최참판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뒹구는 잉어뼈에 꽂혔지요.
최 참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잉어뼈를 가리키며 통곡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해 다른 뜻이 없어 부인, 저 잉어가 보통 잉어인 줄 아는가? 저것은 내가 10년 전부터 연못에 기르며 정을 붙였던 꼬리 지느러미가 비단결 같던 우리 집의 수호신 금동이가 아니냐? 저 아까운 것을 내가 죽어도 입에 대지 못할 저 귀한 보양식을 저 머슴놈 아가리에 쳐넣었단 말이냐? 최 참판의 분노 포인트는 아내의 정조보다 오히려 잉어의 가격과 아까움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집사는 이때다 싶어 옆에서 거들었지요. 대감마님, 저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안주인께서 곳간의 약재를 빼돌려 저놈에게 먹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저놈 얼굴을 보십시오. 머슴놈 주제의 피부가 고와지고 눈빛이 살아난 것이 다 마님께서 정성으로 먹인 보양식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놈 박 집사, 내 놈이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느냐. 마님은 그저 인정을 베푸신 것뿐이다. 대감마님, 모든 것은 소인의 죄입니다. 소인이 배가 너무 고파 마님을 협박하여 음식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마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니 소인만 벌하여 주십시오. 돌쇠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씨 부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대역죄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여 옆에 있던 하녀들조차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최 참판은 돌쇠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협박을 해 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협박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멍석을 가져오너라.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뼈가 가루가 되도록 다스려야겠다. 그리고 부인, 자네는 안방에 가서 근신하게 내 날이 박는 대로 처가에 전가를 보내 자네의 불찰을 낱낱이 고할 것이야. 마당 한복판에 멍석이 깔리고 돌쇠는 거칠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최 참판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돌쇠를 내려치기 시작했지요. 둔탁한 매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한씨 부인의 심장도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최 참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대감, 제발 멈추십시오. 저 사람을 죽이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가엾은 마음에 먼저 다가간 것이니 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비키지 못할까. 자네가 이럴수록 저놈의 목숨줄만 짧아질 뿐이야. 박 집사, 무얼 하느냐. 마님을 방으로 모시지 않고. 박 집사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밀려 들어간 한씨 부인은 문고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돌쇠의 신음 섞인 비명과 최 참판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매질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울지 마십시오. 소인은 마님이 주신 잉어 국물 덕분에 지금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몸속에 흘러서 매가 아니라 꽃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씨 부인을 향한 돌쇠의 애절한 연심이 묻어나는 고백이었습니다. 부인은 벽을 긁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이토록 높고 단단했던가. 한낱 인정조차 죄가 되는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한참을 몰아치던 최 참판은 기운이 빠졌는지 몽둥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돌쇠는 피떡이 된 채 멍석 밖으로 굴러나왔으나 그의 시선은 오직 한씨 부인이 갇힌 방의 문창살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광에 가두어라. 내일 관아에 넘겨 장형 100대를 맞게 하고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박 집사, 자네는 밤새 이놈을 감시하게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모두가 흩어지고 마당에는 정적과 함께 비릿한 피냄새만이 남았습니다. 박 집사는 광문 앞에 앉아 졸기 시작했고 안방의 불은 꺼졌지만 한씨 부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품 안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은장도였습니다.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돌쇠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부인은 창문을 열고 달빛을 살폈습니다. 박 집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부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광으로 다가갔습니다. 광 틈새로 보이는 돌쇠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부인의 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지요. 마님 어찌 또 오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제발. 돌쇠야 조금만 참게 내 지금 당장 문을 열어줄 테니 여기서 도망치게 자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네. 이대로 관아에 넘겨지면 자네는 죽은 목숨이야. 안 됩니다. 제가 도망치면 마님께서 모든 화를 입으실 텐데 소인은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마님을 곤경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돌쇠의 고집에 부인의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습니다. 부인은 광문사를 붙잡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네 나에게는 생각이 있네. 내가 자네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문을 부수고 도망친 것으로 꾸미면 되네. 그리고 나도 곧 자네 뒤를 따를 걸세.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네. 부인의 폭탄 선언에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단순한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걱정하고 앞날을 약속하는 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은장도로 광의 잠금 장치를 조심스럽게 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맺히고 손톱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졸고 있던 박 집사가 뒤척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부인은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렸지요. 심장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것 같아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박 집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부인은 돌쇠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돌쇠의 무거운 몸이 부인의 가녀린 어깨에 실렸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프도록 달콤하고 숨막히도록 절박한 온기였습니다. 어서 가게 돌쇠야. 뒷문으로 나가면 숲길이 나올 걸세. 거기서 기다리면 내가 곧 찾아가겠네. 마님 꼭 오셔야 합니다. 소인 산 너머 물레방앗간에서 마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죽어도 마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돌쇠는 부인의 손을 한번 꼭 쥐고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시 부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옷가지를 찢고 머리를 흐트렸습니다. 강도에게 습격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요? 날이 밝으면 시작될 최참판의 광기 어린 추격과 관아의 수색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부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저 멀리 돌쇠가 기다리는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의 엄격한 법도와 신분조차 막지 못한 두 사람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탈출극이 이제 막 서막을 올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의 새벽 안개는 최참판댁의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평소에도 잠귀가 밝기로 소문난 박 집사였습니다. 그는 광문 앞마당에 널브러져 자고 있던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뻥 뚫려버린 광문을 본 순간 그의 비명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이야? 아니 머슴놈이 도망갔다. 대감마님 어서 나와 보십시오. 박 집사의 고함에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최참판은 텅 빈 광을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도망간 돌쇠보다도 부서진 자물쇠와 문창살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저 자물쇠가 무려 은 한 냥을 주고 한양에서 특별히 주문한 보물인데 저놈이 감히 내 재산을 부수고 도망을 가. 박 집사 당장 노비 문서를 챙기고 관아에 알려라. 저놈을 잡는 자에게는 내 특별히 쌀 한 뙑박을 포상으로 내리겠다. 대감마님 쌀 한 뙑박이 아니라 지금 안주인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방 문은 열려 있고 방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옵니다. 뭐라 부인까지 사라졌단 말이냐? 아니 저놈이 감히 내 아내까지 보쌈에 갔단 말이냐? 최참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부인의 겉옷이 찢긴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폐물 몇 점도 사라진 상태였지요. 이것은 모두 한시 부인이 돌쇠의 도주를 돕고 자신도 뒤따르기 위해 꾸며낸 연극이었으나 최참판은 이를 철저히 강도 납치 사건으로 오인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을 보았나. 내 잉어를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부인과 패물까지 탐을 내다니. 박 집사 마을 장정들을 죄다 불러 모아라. 몽둥이를 들고 산이란 산은 낱낱이 뒤져서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겠다. 최 참판의 노호가 집안을 뒤흔드는 사이 한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단씨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졌고 가시덩굴에 긁힌 종아리에서는 핏방울이 맺혔지요. 평생 담장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 없는 귀한 몸이었으나 지금 부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부인은 약속 장소인 물레방앗간에 다다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돌쇠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매질의 상처가 깊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지요. 돌쇠야 정신 차리게. 내가 왔네. 어서 일어나야 하네. 마님 어찌 정말 오셨습니까? 소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저를 버리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마님께서 여기 계신 걸 들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자네를 살리려고 내가 이 험한 산길을 달려왔는데 어찌 혼자 가란 말인가. 내 품에 이 은장도와 남은 패물이 있으니 이것을 팔아 멀리 남쪽으로 도망가서 같이 살면 되네. 자네가 내 남편이 되어주고 내가 자네의 아내가 되어주면 그뿐 아닌가. 마님 그게 어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마님은 고귀한 양반가의 자제분이시고 소인은 평생 땅만 파먹던 천민입니다. 소인이 마님을 모시고 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제발 소인의 마지막 소원이니 마님은 다시 댁으로 돌아가셔서 강도에게 당했다고 말씀하십시오. 돌쇠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연민보다 부인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절함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부인은 돌쇠의 젖은 손을 꽉 쥐고는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양반이 무엇이고 천민이 무엇인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취급하던 그 집보다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매를 맞던 자네 옆이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이네. 돌쇠야 나를 여자로 봐준 사람은 이 세상에 자네 하나뿐이었네. 그러니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말게나. 부인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돌쇠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돌쇠는 그 온기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짐승처럼 부려지며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치라고만 생각했던 그였으나 눈앞의 여인이 보여주는 진심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아니 부인 소인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저승길이라도 부인과 함께라면 소인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짧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산 아래에서 횃불들이 요동치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집사와 최 참판이 이끄는 추격대가 벌써 물레방앗간 근처까지 당도한 것이었지요. 저기 불빛이 보인다. 물레방앗간 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어서 서둘러라. 최 참판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들려오자 돌쇠는 급히 부인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는 주변에 떨어진 낡은 낫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인 저기 뒷문으로 나가서 숲 깊은 곳으로 숨으십시오. 소인이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저들이 오면 소인이 다 유인할 터이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십시오. 안 되네. 자네 몸으로 어찌 저들을 막는단 말인가. 같이 죽더라도 같이 있어야 하네. 이것은 소인의 명령입니다. 부인께서 사셔야 나중에 소인의 제사라도 지내주실 것 아닙니까? 제발 소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돌쇠는 부인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부인은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몸을 숨겼고 그 순간 물레방앗간의 문이 박살나며 박 집사와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돌쇠야 여기가 어디라고 숨어있느냐. 당장 마님을 내놓지 못할까. 박 집사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돌쇠는 낫을 휘두르며 맞섰습니다. 매질로 엉망이 된 몸이었으나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지요. 최 참판은 멀찍이서 횃불을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양반에게 칼을 들이대다니.
여봐라, 저놈의 팔다리를 다 분질러서 생포해라. 관아에 넘기기 전에 내 손으로 먼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때 돌쇠가 최 참판을 향해 크게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대감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잉어 금동이는 참으로 맛이 좋더이다. 그리고 당신이 아끼던 은 자물쇠는 산 아래 개울가에 던져버렸으니 찾고 싶으면 물귀신에게 물어보시게나. 뭐라, 내 자물쇠를 물속에 던졌다고? 이 천하의 죽일 놈 저놈을 당장 쳐라. 최 참판은 부인의 안위보다 자물쇠 소식에 더 광분하여 장정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타 산비탈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추격대의 시선을 부인이 도망친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함이었지요. 굴러떨어지는 돌쇠의 몸 위로 횃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씨 부인은 주먹을 입에 넣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돌쇠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만들어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인은 피눈물을 닦으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발밑은 낭떠러지처럼 위태로웠으나 부인의 가슴 속에는 돌쇠가 남긴 따뜻한 온기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비탈 아래로 몸을 날린 돌쇠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최 참판과 장정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비탈길을 따라 허겁지겁 내려갔습니다. 박 집사는 돌쇠가 굴러떨어지며 남긴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쥐새끼를 잡은 듯 쾌재를 불렀지요. 하지만 험준한 산새와 짙게 깔린 새벽 안개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최 참판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떨어진 돌쇠의 해진 저고리 조각을 집어들고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이 어디로 증발했단 말이냐, 저 아래는 낭떠러지 아니더냐, 박 집사 저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얼 하는 게냐. 내 은 자물쇠의 행방을 알아내기 전까진 저놈을 살려둬야 한단 말이다. 대감마님,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날이 이리 추우니 설사 목숨이 붙어있다 한들 아침이면 얼어 죽은 시체가 되어 있을 터이지요. 그보다 마님을 찾는 것이 급선무 아니옵니까? 부인이야 어차피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친정으로 가기엔 체면이 있고 산속을 헤매다 지치면 관가로 기어 들어오겠지. 그보다 내 금동이와 자물쇠가 원통해서 잠이 안 오는구나. 어서 마을로 내려가 관아에 고변하자꾸나. 내 부인을 납치하고 가산을 훔쳐 달아난 흉악범으로 수배를 내릴 것이다. 최 참판 일행이 투덜거리며 산을 내려가는 사이 숲속 깊은 곳 바위 틈에 숨어있던 한씨 부인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돌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박 집사의 말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지요. 부인은 소리 죽여 울며 돌쇠가 떨어진 비탈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다 까졌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죽으면 내가 산들 무엇하겠느냐. 차라리 같이 떨어져 저승에서라도 편히 쉴 것을 나 혼자 이 모진 세상을 어찌 버티라고 남겨두었느냐. 부인은 돌쇠의 저고리 조각이 걸려있던 나뭇가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그 새벽 부인의 통곡은 바람에 흩날려 산새들의 잠을 깨웠지요. 한참을 울던 부인은 정신을 차리고 결심했습니다. 돌쇠의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한편 최 참판은 날이 밝자마자 고을 사또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사또는 최 참판의 인색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하소연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염을 만졌지요. 사또날이 제 억울함을 좀 들어주십시오. 머슴놈이 제 부인을 보쌈하고 우리 집 가보인 은 자물쇠와 10년을 정성껏 키운 잉어 금동이까지 잡아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반역이옵니다. 허허, 최 참판 부인이 납치되었다는데
잉어 타령이 웬 말이오. 자물쇠가 아깝소. 아니면 부인이 걱정돼요. 둘 다 아깝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물쇠는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진품이란 말입니다. 잉어는 또 어떻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놈이랑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놈이 제 말을 알아듣고 꼬리를 흔들던 놈입니다. 그 귀한 것을 머슴놈이 홀랑 구워 먹었으니 제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또는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마당에 잉어와 자물쇠의 값어치를 따지고 드는 최 참판의 모습이 가련하기까지 했지요. 알았소. 수색대는 보낼 터이나 만약 부인이 스스로 도망간 것이라면 최 참판 그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시오. 집안을 어찌 다스렸기에 이런 변괴가 생긴단 말이오. 사또의 핀잔에도 최 참판은 고개를 조아리며 오직 포상금을 적게 거는 법만을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비탈 아래 계곡가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돌쇠가 나뭇가지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를 발견한 것은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며 사는 괴짜 영감 허서방이었습니다. 허서방은 돌쇠를 끌어내려 바닥에 눕히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런 젊은 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노. 뼈마디가 어긋나고 장기가 뒤틀렸구먼. 하지만 걱정 마라. 이 허서방이 산삼보다 좋다는 개똥쑥과 진의 가루를 듬뿍 발라줄 터이니 허서방은 돌쇠의 상처에 정체 모를 검은 약물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 지독한 냄새에 코를 실룩거리며 눈을 떴지요. 여기가 저승입니까? 왜 이리 냄새가 고약한 것이오. 이놈아, 저승사자가 개똥 냄새 풍기는 거 봤느냐? 아직 이승이다.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내 약을 발랐으니 며칠이면 말처럼 뛰어다닐 게다. 그런데 너 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온몸에 매질 자국이 풍년이냐? 혹시 관가에서 쫓기는 놈이냐? 돌쇠는 허서방의 물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을 향한 연심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일, 그리고 지금쯤 홀로 떨고 있을 부인 걱정까지 말이지요. 허서방은 돌쇠의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이 멍청한 놈아, 사랑을 하려면 곱게 하지 왜 목숨을 거느냐. 하지만 그 마님이라는 분도 보통 내기는 아니구먼. 이 삭막한 세상에 그런 정이 남아있다니 내 이 늙은 몸이 한번 도와주마. 허서방은 돌쇠를 동굴 속으로 옮기고는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으나 허서방은 나중에 다 나으면 내 밭이나 한 달 내내 갈아라 라며 농담을 던지고 사라졌지요. 그 같은 시각 한시 부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산 중턱의 작은 암자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속세를 떠나 수행 중인 노비군이 스님이 있었지요. 스님은 만신창이가 된 부인을 보고 말없이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보살님, 눈에 슬픔이 가득하구려 지은 죄가 무거워 도망치는 것이요, 아니면 세상이 무거워 피하는 것이요. 스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리려던 한 남자가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살아남은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를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부인의 손을 인자하게 맞잡았습니다. 부인의 손바닥에는 가시덩굴에 찔린 상처와 돌을 헤치며 생긴 흉터가 가득했지요. 보살님, 그 남자가 왜 목숨을 걸었겠소? 보살님이 죽기를 바래서였겠소? 아니면 살아서 자신의 목까지 행복하길 바래서였겠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그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보살님이 먼저 기운을 차려야 하는 법이요. 부인은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고도 서러운 눈물이 비단 치마를 적셨고 그 눈물에는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울음 끝에 부인은 묘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돌쇠가 마셨던 그 잉어 곰국의 온기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박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며칠 뒤 허서방은 수소문 끝에 암자에 머물고 있는 부인을 찾아냈습니다. 부인은 허서방으로부터 돌쇠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살아있었군요. 정말 살아있었군요. 5천만 번이라도 부처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좋아할 것 없소. 그놈 지금 내 지독한 약 냄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어서 가서 그놈 코나 좀 살려주시오. 허서방의 익살스러운 말에 부인은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웃음꽃이었지요. 두 사람은 허서방의 안내를 받아 돌쇠가 있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돌쇠의 투박한 기침소리가 부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최참판의 추적을 피해 멀리 떠나야 하는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지금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에 의지해 새로운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허서방이 피워둔 모닥불의 온기와 맵싸한 약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둠을 헤치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짓불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리에 주저앉아 돌쇠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왔네. 정신 좀 차려보게. 나를 보게나. 희미하게 눈을 뜬 돌쇠는 눈앞의 여인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듯 멍하니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부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고서야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지요. 돌쇠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마님, 정말 마님이십니까?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나 봅니다. 이 천한 놈을 찾으러 이 험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대감마님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라 하지 않았나. 자네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 자네가 내어준 목숨. 이제는 내가 자네를 위해 쓰겠네. 그러니 제발 정신을 놓지 말게나. 돌쇠는 부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양반가의 고귀한 여인이 자신 같은 머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굴속까지 찾아온 그 정성에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지요. 두 사람의 눈물은 모닥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동굴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최참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박 집사가 기어코 허서방의 뒤를 밟아 이곳을 알아낸 것이었지요. 여봐라, 이 동굴 안에 틀림없이 그놈들이 숨어있다. 횃불을 높이 들고 샅샅이 뒤져라. 내 은 자물쇠와 부인을 되찾아야겠다. 최참판은 여전히 부인보다 자물쇠가 먼저였습니다. 박 집사는 장정들을 몰아세우며 동굴 입구로 들이닥쳤지요. 이때 허서방이 앞장서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이 안에는 산신령님이 노하시는 신성한 기운이 서려 있으니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오면 벼락을 맞을 줄 알아라. 이 노인네가 미쳤나. 어디서 사기를 치려들어. 박 집사, 저 영감을 밀치고 들어가라. 장정들이 허서방을 밀어내고 동굴 안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박쥐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서방이 미리 장치해둔 훈연 덕분에 놀란 박쥐들이 횃불빛을 피해 밖으로 달아난 것이었지요. 수천 마리의 박쥐가 최참판 일행의 얼굴을 치고 지나가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게 뭐야. 박쥐 귀신이다. 살려주세요. 최참판은 바닥에 뒹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집사 역시 횃불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지요. 그 혼란을 틈타 허서방은 돌쇠와 부인을 동굴 뒷길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좁은 바위 틈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였지요. 어서 가시오. 여기서 한 시집만 뛰어가면 이 고을을 벗어나는 나루터가 나올 것이오. 내 배를 한 척 준비해 두었으니 그걸 타고 남쪽으로 멀리 가시오. 어르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러 오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저기 굴러다니는 최참판의 가시나 주워가서 땔감으로 쓰시오. 어서 서두르시오. 허서방의 익살스러운 배웅을 받으며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섰습니다. 부인은 난생 처음 해보는 질주였으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나루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낡은 조룻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달빛은 두 사람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지는 고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곳, 신분도 차별도 없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농사를 짓고 부인은 집에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저녁 부인이 지어주시는 밥을 먹으며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세월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라도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금슬 좋기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라 마을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아내는 단아하고 고운 미모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돌쇠와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양반과 머슴이 아닌 평범한 백성으로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요. 부인은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정성껏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만드는 눈물 젖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만드는 축복의 음식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날이 더우니 민어탕을 끓여보았습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 내세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은 물 한 그릇도 보약입니다. 내가 이리 건강한 것은 다 당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방 안에는 이제 차가운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평안도의 최 참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인과 재산을 잃은 뒤로 더욱 인색해져 식솔들을 다 내쫓고 혼자 기와집을 지키다 결국 박 집사에게 남은 재산마저 사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지 행색이 되어 길거리를 떠돌며 여전히 잃어버린 은 자물쇠 타령을 하고 다녔지요. 이놈들아, 내 은 자물쇠 못 받느냐? 내 잉어 금동이는 어디 갔느냐? 마을 아이들은 그런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갇혀 진정한 사람의 온기를 알지 못했던 이의 비참한 말로였지요.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 돌쇠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마당에 서 있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부인의 품 안에는 이제 갓 돌을 넘긴 아이가 옹알거리고 있었지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금동이라고 지을까요? 부인의 짓궂은 농담에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 이름만은 절대 안 됩니다. 잉어 생각나서 밥맛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바다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물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한 그릇의 보양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고난과 눈물 끝에 찾아온 그들의 봄날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만인에게 감동을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신분보다 고귀하고 진심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는 것을 보여준 이 야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